막스 교수 박사의 식이요법에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비경구적인 소화의 중요성. 지난 6년 동안의 환자들에게서 송아지의 간즙을 2잔이나 석 잔씩 먹였다. 신선한 송아지의 간 속에는 대량의 산화 요소와 포타슘 그룹에 속하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특히 철분과 구리와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호르몬과 비타민도 활성화된 상태에서 구성되어 있다. 간즙은 송아지의 간과 또 당근을 반반씩 섞어서 만든다. 간즙에서 다른 물질을 넣으면 pH가 바뀌므로 아무것도 보태지 말아야 한다. 음식과 녹즙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다르고 복잡해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 같은 치료법으로 내장의 기관들도 피부암으로 나타났던 것이 비슷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뼈와 폐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 이래이래 찍어보면 확인이 된다. 깊은 암성 궤양의 경우에는 여러 번 대응 염증이 일어나고 세사로 부위가 넓어진다. 이런 발작이 일어나는데 여러 부위는 월경 후에 나타났다. 식사요법과 몇 가지 물질을 투여하면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종양의 덩어리를 죽여서 분해시킨 뒤에 영양흡수는 배설기관 또 간과 신장에는 무거운 짐을 밤낮으로 환자들의 독을 배설을 도와주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2주일 동안의 이 치료법을 진행하면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 혼수 상태는 몸 안에 축적된 암덩어리가 자라고 활동하면서 낼 수 없는 독 때문이다. 치료를 하면 처음 열흘 동안에 오줌과 염분이 섞여서 나오는데 하루에 8g 정도는 또 드물게는 10g 정도가 나온다. 제 결과 사진을 찍어보면은 현대 문명이 현대인들의 영향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 암 전문가들은 암 발생 전의 조건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 영양 그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자연식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암 발생하기 전의 상태는 대개 칼륨, 요오도, 요소의 질소, 화합물과 요산을 조사하면 알 수가 있다. 그 조사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도 쉽게 회복시킬 수 있지만 암 조직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암 조직의 미소립체가 미네랄과 전이 속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단백질을 끌어들이고 암세포화하면 그 세포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암을 치유한다는 것은 모든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장의 소화, 비경구적인 장의 소화력과 방어력, 치유 기능 등을 모두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다. 그러나 암의 성장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또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술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인체에 독을 생산하는 종양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독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생산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독을 또 수집하고 또 포위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의 중요성은 몸 안의 노폐물을 제독시키는 데 관장은 가장 중요하다. 암 환자의 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밤낮으로 4시간마다 커피 관장을 하는데 한두 통 메스꺼운 신경감이나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 경련이나 신장에서 일어나는 통증, 또 중독 진정제를 먹여서 좀 줄어드는 증상도 관장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 막스의 경우에 환자들에게 피마자 기름을 하루 걸러서 2 숟가락을 먹이고 진한 커피를 한 잔 먹인 후에 5시간 후에 커피 관장을 시킨다. 그런 후에 다시 피마자 기름을 관장시키는데 환자들이 관장이 과하지 않다고 느껴야 한다. 환자들은 관장을 자주 해야만 진통제를 완전히 끊는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치료를 시작하면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 2시간마다 관장을 하기도 하는데 더 자주 하는 환자들도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대단히 중독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잘 몰랐기 때문에 제독을 등한시하여서 환자들이 간성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하였다. 때문에 환자들에게 녹즙을 먹이고 관장하에서 중독된 노폐물을 구체적으로 자주 배설시켜 주어야 한다. 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장이 최대한 많이 장자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독일 베팅겐 대학의 오이 마이어와 오이브너 교수는 이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카페인이 직접 간세포를 자극하는지 내장신경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극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커피 관정을 하면은 환자들은 담즙 생산이 증가하는데 담관이 열려서 담즙이 많이 나오게 된다.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와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의 담즙에는 독이 들어 있어서 십이지장과 소장의 격리를 일으킨다. 그 때문에 담즙이 위로 들어가서 메스꺼움을 일으켜서 담즙을 토해내기도 한다. 이런 때는 또 박하차를 많이 마셔서 위의 담즙을 씻어내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편안해진다. 또 입으로 마시는 커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0.1g에서 0.15g, 1.5g이 들어있다. 카페인은 반사작용을 높여주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힘을 높여주며 발환시키고 불면증을 일으킨다. 카페인은 심장박동을 높이고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 때문에 위에 들어있는 피마자 기름이 빨리 배설될 수가 있다. 심장으로. 그러므로 피마자 기름을 마신 후에는 커피를 한 잔 마셔야 한다. 피마자 기름 기가 있는 사람은 1808년 엘리버트 박사와 그의 제자들은 유방암을 앓고 있는 그 암을 자신의 몸에 그것을 접종하였다. 결과 아주 격심한 반응이 일어났다. 시카고에 있는 국민병원을 병리하고 있었던 와이어스는 암 환자에게 사람과 암 초절모를 접종시켜 보았다. 실험의 목적은 이런 치료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접종 후에 추위와 열이 2시간가량 일어났다. 식욕이 늘어났으며 체중이 약간 늘었다. 림프 결절이 줄었으며 딱딱해졌지만 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1880년 베를린 자선병원의 펠라이센 박사가 정령 부위에 이렇게 단독으로 정령 부위에 이렇게 해봤다. 접합을 시켜봤다. 결과로 여러 환자들에게 실패했지만 어떤 환자들에게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지폰 버그만은 경험이 많은 모든 그 염증 진행을 방해해서 암을 고쳐내는 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뉴욕의 윌리엄 B. 콜리 박사는 평생을 단독 접종 환자를 통해서 치료를 실천했다. 나중에는 연쇄고견, 부도상고견, 그리고 이런 등등 환원물질을 주사했다. 이후에는 프로지, 세균까지 접종해서 이렇게 치료 결과는 알려져 있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이런 다양한 것을 해봤다는 거죠. 인체에서 완전히 제독을 시키면은 치유기관들인 간, 내장의 신경계, 어들 모양의 간엽계 등이 충분히 활동성을 회복해서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제독을 시킨 뒤에라야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강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이 작용할 수 있다. 박테리아 제제와 또 등의 제제를 이용하려면 그것들이 간엽의 방어력, 또 치유기관들을 병행해서 내장의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치유기관에서 지본 버그만은 그의 저서에서 캠프너가 쓴 논문에서 염증 경로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어떤 자극에도 백혈구 세포가 산출돼서 나가는 것을 백혈구 세포가 어떤 자극제에도 백혈구 세포가
삼출되고 빠져나가는 것이 멈춘다. 백혈구세포가. 그래서 삼출물의 화학적인 성분은 혈장의 성분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삼출물의 염증세포가 나타나면은 그 즉시 염증세포가 나타나면은 발현이 따른다. 이들 세포는 산화와 소화신진대사를 일으키는 대사에 따라서 염증 조직의 산성 혈증을 일으키고 또 산소로 염증이 이렇게 당분이 감소된다. 염증 조직의 손상이 파괴되고 염증으로서 종양 덩어리가 죽으면은 거기서 괴사시키는 힘이 발생한다. 괴사 속에서 염증 부위에 있는 섬유질과 조직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다. 다양하게 말기암 환자들은 알레르기성 편도 등 반응을 빌려서 여러가지 반응을 상실한다. 치료가 되면서 편두통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완전히 회복되면 사라진다. 대부분의 알레르기와 편두통은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 다른 알레르기 증상도 마찬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은 몸 안의 독이 머무는 시간이만 반비례해야 한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암 환자들은 몇 년 동안 소금을 먹지 말아야 하며 동물 지방성 음식과 단백질의 양을 줄여야 한다. 알레르기가 많으면 인체의 재활성화, 모세 혈관들의 산성화 과정과 혈내가에서 태반 조직과 비슷한 호르몬들과 효소까지 분비시킨다. 치료 과정은 충혈로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재흡수 과정을 거친다. 이때 혈액 사진을 찍어보면 백혈구세포, 림프세포가 증가되고 있으며 단구도 일정 부분 증가한다. 치유 도중에 리파제가 증가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지방질 세포 조각을 소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치료를 방해하는 음식물이 발견되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가 더디기도 한다. 환자들의 식사를 관찰해 어떤 음식이 치료에 도움을 주고 방해가 되는지 알아내야 한다. 피부암 환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 어떤 작업을 받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어떤 부분이 그 기관들을 활성화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인체는 스스로 재생 과정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 관찰을 통해 어떤 형태의 단백질과 지방이 몸에 좋은지 그리고 언제쯤 조직에 음식물을 줘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 또한 최상의 치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치료의 목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 피부암 환자를 관찰했는데 내장에 암이 생기는 환자들 가운데서 피부 종양이 급속하게 나타나는 환자들과 피부에 암이 전이되는 환자들로 관찰이 된다. 그렇게 해서 크림, 진한 치즈, 모든 동물성, 또 당대성 노른자, 딸기류, 모든 육류의 지방을 먹으면 피부가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음식물들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살코기, 신선한 또 이런 것들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것들은 몇 가지 다른 기름들은 인체에 해를 입지 않는다. 신선한 버터, 신진대사가 플러스 25% 이상의 모든 환자들에게는 대부분의 단백질과 지방이 맞지 않았다. 신진대사가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보다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과 기름, 또 살코기와 달걀도 좋지가 않았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해줄 수가 없었다. 말기암 환자들 대부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고 트립신과 리파제는 결여되어 있다. 트립신과 리파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을구골에게 요오드와 복합 포타슘들을 장기간 대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알레르기의 역할은 인체의 방어력과 치유력은 알레르기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의 능력과 일치한다.
건강한 인체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치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혈액의 외부에 침입이 있으면 붉은 색깔을 띠고 부푼다. 붉은 색깔을 띠는 것은 모세혈관과 특수한 세포가 열렸기 때문이다. 부풀어서 생기는 체액은 부종에 의한 체액과는 다르다. 그것은 충혈과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모세혈관이 가벼운 상해를 입어서 나타나는 출혈이다. 부종과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체액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오토 버르부르크에 의하면 암세포는 혈장에서 높은 생존 조건을 가지나 염증 체액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거기에는 암세포가 당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당분이 없기 때문이다. 당이 20mg%로 낮아지면 유산의 생산은 그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염증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결핵과 또 관절염 그리고 동맥경화 등의 만성 질병이나 대형성 질병에 걸리면 인체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대형성 관절염이 생기고 류마티스 이렇게 되면은 염증 반응 자체도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 실험에 의하면 암의 경우에 종양 주위에 충분한 폐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새로운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신체를 중독화시킬 수 있다. 암에 대한 방어 정도와 가는 능력에 따라서 인체의 중독 파괴 정도가 달라지며 그 사이에 방어 기관의 활동이 저하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종양과 세음들의 전이가 일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치료가 한꺼번에 될 수도 없음을 말해야 된다.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병든기관의 결절 하나하나인 셈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만의 병리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치료도 그렇게 의존을 해야 되고 용골성 현상과 뼈 형성과 같은 기관에서도 이렇게 모든 반자마다 종양이나 파괴 과정이 각각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의 조직 세포들이 회복의 치료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신진대에서의 자율적인 것이 유지되는 방법이다. 많은 학자들의 암 실험의 실패의 원인은 제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만성 질병의 원인 역시도 그렇다. 제독 때문에 암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다. 그죠? 말기암 환자에게는 림프 세포가 매우 적다. 이것은 인체가 정상적인 활동과 치유의 유지에 필요한 림프 세포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병에서도 인체가 림프 세포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또 모조직 활동이 상실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관찰자에 따르면 그물 모양의 또 개와 세망 내피계는 내장신경계의 말단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 피스 칭거 교수는 이들 조직이 산소 조절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소가 각 세포로 흡입하게 도와준다고 했으며 또 세이더 교수는 인체에서 결합 조직이 모세혈관과 상피 세포 사이에 또는 다른 세포와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암은 내장신경계, 세망내피계 사이에서 끼워진 결합조직, 또 효소를 산화시키는 재활력 등이 상해를 얻으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산소 사용 대신에 발효 물질을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세포의 생명과 성장을 변화시킨다. 암세포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판명이 되었다.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가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체가 비병원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비병원균성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된다. 암에 걸린 인체의 병원균 염증을 생산한다는 생각은 옳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식사 여부로 암을 고친다. 암치료. 암이란 특별한 질병이 아닌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퇴행성의 하나일 뿐이다. 사람에 대해서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생활에서 오는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걸리게 된다. 외부적인 리틀교수는 일반적으로 몸 전체가 성하면 암에 걸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학자들도 암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암 발생 원인을 모르고 암을 특수한 것으로 생각한다. 암이 온몸에 퍼지면 그때는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병증이라고 한다. 따라서 치료법도 수술과 또 이런 것으로 뭐 겨자, 가스, 이온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거죠. 세고문토 교수는 암이 이르는 결합조직 방어력에 관한 문제이다. 결합조직의 방어력. 특히 밖에서 침투해 오는 또 상해나 내부에서 성장하는 상해를 방어하는 그 유기체의 방어 작업에 관한 문제이다. 방어. 피스징거 교수는 간여부 활동은 간엽은 몸 전체에 특히 모든 기관과 조직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결합조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간엽에는 다른 형태의 세포도 있다. 최근에 몇몇 과학자들이 충전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들이 새로운 암을 끌어안고 있다. 암의 경우에 결합 조직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인체의 치유력을 돕거나 방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학자들이 세포의 성장을 지휘 교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그물 모양의 기관과 세막 내피기를 자극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 기관이 잘못되면 암이 성장한다. K그룹 이온 미네랄과 동시에 어떤 전기력이 상실되면 중요한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기관들을 치유기관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폰 버그만 교수는 암의 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의 신진대사가 발생하면 인체가 활동적인 염증대사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암이 발생하는 기관은 염증에 대해서 면역이 없다. 동물도 간에 그것은 염증 대사를 일으켜서 암을 주겠다 하는데요. 동물도 간엽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염증 조직이 피부암 초기에서 3분의 1 정도를 일으키고 수포에게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했고 결국 환자를 몇 달 동안 제독시키고 자연식사와 함께 정상적인 염증 대사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죽였다. 본 버그만은 우리들이 여러 기관에 따라서 분리시켜 놓은 질병은 세막 내피 기관의 방어력을 능가하는 세포 활동의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면역이 약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다음과 같다. 장과 위장, 또 췌장, 내막, 심내막, 심낭, 근육경, 심장 근육 물력이고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파고드는 질병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기관들은 세포와 조직의 생물학적인 변화와 체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한다 하고 염증의 개념을 면역이 없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버그만은 질병의 기능적인 측면을 기능의 병리학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학자적인 말들이 많네요. 암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 혼합해서 투여해봤지만 모두가 허수였다. 알레르기 반응을 얻기 위해서 독을 혼합해서 투여해봤지만 모두가 허수였다. 그 후에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반응이 임상에서의 염증의 진행의 중요한 징후로 간주하였다. 켄타리딘으로 일으키는 수포액이 인체가 감염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용이 되었다. 병원염증이나 비병원염증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질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의 변화 역시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성질병이나 암의 경우에 켄타리딘 수포액이 치유력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이 없었다. 벨리네로 에슬레 교수는 실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몰모트 시험에서 모세혈관에 같은 자극을 주면은 백혈구 세포의 여러 형태가 사라지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단백질 분해물을 추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 감염에 대한 대비를 나타내는 신체의 상태는 감염의 정도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부화된 자극의 정도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세포의 다양한 기능과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랑케는 궤력을 연구하다가 다음을 발견했는데 그는 유독 물질이나 궤력 세균의 양이 폐병의 분비물이나 병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극물에 의해서 유기질 반응 성격이 결정한다고 보았다.